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27학년도를 대비해서 여러분 침착히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가교론으로 시작해서 개강이 됐는데, 여러분 가교론은 목표가 24점 만점 받는 겁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그 1차 발표,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편차가 좀 약간 있긴 했지만 대체로 그 서울은 거의 한 52점 그 정도 됐죠. 카트라인이 52점, 경기도 55점, 어떤 지역은 58점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점수를 따진다면 가교론 빼고 나머지 생각하면 사실은 가교론만 만점 받아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교론을 평소에 우습게 아는 분들은 이번에 후회 많이 합니다. 사실 가교론이 제일 중요하고 점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교론을 잘하고, 전공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약간 변수가 있지만 가교론은 거의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오던 그 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교론만 일단 무조건 만점 받겠다 이런 각오로 철저하게 공부만 잘하시고 시간 많이 투입해서 이번 1월달 내내 열심히 잘 따라오면 여러분 이제 물론 연습도 하고 또 모의고사도 보겠죠. 근데 모의고사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고 줌 스터디 때 주말에 또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 아마 여러분 24점 분명히 만점 받을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이론적 배경 좀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 2000년 초반부터 26년도까지 문제 전체 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물화생지 전체를 다 하는 분도 계시죠. 어떻게 보면 좀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데 유형이 우리 쪽에 나오는 다른 데 쪽에서 나온 유형이 우리 쪽에 다음 해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돌고 돌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뭐 물리라든가 화학, 생물의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괜히 했다가는 시간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별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요새 지구학 교육론, 가교론이 지교론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간의 지구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많아요. 그러면 지구학의 기본 전공이 아닌 뭐 생물이라든가 뭐 화학을 했던 분이 지구학 교육론을 가르칠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교사로 따지면 상치 교사라고 부르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가 한번 좀 봅시다. 2013년 이전 것도 있는데 일단 최근 경영이 중요하죠. 한 10년, 12년, 13년 그 정도만 잘 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문제 엄청 많습니다. 자, 22 개정이 요새만 나오죠. 그 당시에는 2009 개정. 그때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로선의 순환학습 모형, 유의미 학습, 작년에도 문제 나왔죠. 선행조직자, 그 다음에 버이도. 이 버이도는 이제 올해 27학년도에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버이도하고 선행조직이 나올 수가 있죠. SDS 모형, 요거 2차 때도 관련 있고, 이거 올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연역법, 그 다음 무과정 모형, 그 다음에 역시 교육과정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발견학습 모형. 야외학습은 작년에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00% 27학년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야외학습은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놓으면 가교론 문제를 한 문제 몇 점입니까? 4점이죠. 4점이면 엄청난 점수예요. 왜냐하면 카트라인에서 4점이라는 것은 굉장해요. 이거 한 몇 개만 모이도 확 벌어지죠. 그래서 야외학습은 이거 100% 이게 100% 나옵니다. 이거 100%. 이거는 27학년도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개념도는 뭐 가끔씩 이제 몇 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내려면 내겠죠. 그 다음에 탐구활동,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에 대한 거. 가끔씩 돌아가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ZPD,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거. 요거 작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채점표, 이거 작년에 나왔죠.
분석적 채점표 세 가지 있었잖아 원래. 그래서 이 채점표는 평가에 관련된 거, 유의미학습 작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개념 변화 모형, 과학자 사이 합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봅시다. 보면 역시 교육과정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탐구활동, 그 다음에 협동학습 모형. 이 협동학습 모형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의 본성 또 나왔죠. 그죠? SM 모형 계속 나오고 있죠? STS 모형은 거의 뭐 엄청 자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아두면 아,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 기출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 등대 역할을 하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로선의 순환학습 이거 작년에 안 나왔죠. 그럼 올해 27학년도는 이거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로선의 순환학습. 이 로선의 순환학습은 세 가지 탐색 과정에서 알아내는 거. 요거는 꼭 여러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돼. 그 세 가지 모형의 이 수술적,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기추적 이 세 가지를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면서도 또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쉽구나. 이 구별을 쉽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작년에 비고척기의 ZPD. 아까도 나왔었지만, 그 다음에 독립종속변인, 오이 모형. 오이 모형, 이거 가끔씩 나오는데 2차 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견학습 모형. 이 탐구학습 모형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의 5개념에 대한 것, 대체적 개념 털. 이건 작년에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27학년도는 이거 드라이버 개념 모형 5개념 이거 뭐 잘 알아두면 좋고 야외학습도 안 나왔기 때문에 27학년도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나오죠. STS 모형 봐요. 3년 딱 걸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딱 3년 되니까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게 똑같은 거는 한 2, 3년 묵혀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작년에 바로 나왔다 하면 내년에는 안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감을 잡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이걸 어떤 뭐라고 할까 찍는다고 그럴까? 근데 찍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위주로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걸 물론 그동안 나왔지만 안 나올 걸 연달아서 나올 확률이 없는 경우는 빼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힘을 좀 더 비축해 가지고 진짜 나올 거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의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해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시간 많으면.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내에 합격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나올 걸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내가 지난번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합격 전략 설명해 보면 뭐가 나온다냐면 켈러 곡선에 대한 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이미 기출에 한 번 나왔죠. 근데 오래됐죠. 요새 재활용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 낼 겁니다. 왜냐면 내기 딱 좋은 게 나오면 준비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게 기출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슬슬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나오면 그때 난리벅석이죠. 한 번 나오면 그 다음 또 안 나오는 거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대기는 세 문제니까 한 문제만 딱 제대로 맞추고 그 다음 역학 하나 나오겠죠. 또. 그 다음 간단한 거 하나 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대기도 그냥 손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작년부터 뭐가 나올 걸 예상했냐면 단열선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근데 올해는 나와야 돼. 단열선도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가운도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복사평형. 뭐 지금 가결혼할 때 대기하니까 좀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결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건너 나오니까 3년 정도 걸쳐가지고 낸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념과 과학개념. 이게 이제 드라이브의 대체적 개념들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테드 학습 모형. 이 학습 모형은 스테드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있죠. 얼마 전에 나왔죠. 이거 아마 그쪽에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스테드는 이제 평가
해서 보상을 좀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 스테드 모형도 협동 모형이지만 사실은 이 스테드 말고 GI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직소 1, 직소 2, 직소 3. 1은 이제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에서 원모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에 주제가 이제 4개, 학습 주제가 4개다 그러면 4명을 이제 각 파트별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게 전문가 모둠이죠.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자기 원 모둠 돌아와서 자기 그 모둠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상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직소2가 생겼죠. 거기는 이제 각 개인별의 개인별 향상 점수,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는 거, 나은 점수가 올라가는 향상 점수를 다 팀별로 하기 위해서는 모둠별로 다 개인의 향상 점수를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수만큼 나눠가지고 평균 구하죠. 그 다음에 팀별로 보상하는 겁니다. 이게 직소2. 직소3는 평가하기 전에 약간 뭘 줍니까? 시간을 주죠, 시간. 그 시간을 주고 나서 평가하는 그 차이죠. 그러니까 1, 2, 3에서 2, 3는 비슷한 게 있어요. 보상을 해주는 거. 스테드 모양이 약간 가미됐죠, 직소에다가. 근데 직소1은 순수한 직소 모형. 이런 식으로 협동학습도 GI도 있고, 스테드도 있고, 많아요.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 배경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개념 모형 제법 나오고 있죠. 오해 모형, 야외학습 계속 나오죠. 그 다음 선행조직자. 이 선행조직자도 작년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버이도. 이 버이도 이것도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올해 한번 다시 이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POE, BOE, 4E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모형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야외학습, 그 다음에 SSI,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거, 로선의 순환학습, 그 다음에 이때부터 벌써 22개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2개정이 나오면서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준비 안 된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2015개정 교과서가 있고 2022개정은 막 그때 시작할 때거든. 그리고 2025년 작년에 중1까지였고 올해 26년부터는 중1, 중2까지 교과서가 나오잖아. 근데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출제가 먼저 앞서게 나왔어요. 가교로는 굉장히 발빠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22개정 나오면서 충격받는 사람 꽤 됐죠, 이거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 22개정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 봐두시고, 그 다음 요거 또 나오지, 22개정. 그 다음 22개정 두 문제 나오잖아. 그 외에도 22개정 관련된 거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이 모형. 그 다음에 평가표. 그 다음에 이제 포프의 반정주의. 이게 이제 작년 유행이죠. 이 포프의 반정주의. 요거는 이론에서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정주의가 한번 나왔으면 일단 앞으로 이제 다른 게 나오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번 나왔으면 또 계속 연달아서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낼 게 많은데 굳이 내지는 않죠. 여기 반정주의가 딱 보세요. 나오죠. 몇 년 됐습니까? 3년 딱 됐죠. 터울이. 그러니까 되게 연달아서 안 나오지만 한 3년 정도쯤 되면 한번 또 내는구나. 뭔가 어떤 SDS 모형도 아까 그랬고, 그러니까 연달아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나올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인지갈등 모형은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2027학년도에 인지갈등 모형,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야외학습 써줄까요? 야외학습, 야외학습하고 그 다음에 인지갈등, 기타 등등 쭉 나오고 22개정은 당연히 나올 거고, 이건 필수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 두 개는 거의 27학년도 올해 여러분 시험 보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평가에 대한 거 나왔죠? 그 다음 22개정, 그 다음에 유의미학습, ZPD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이거 적는 거 나왔죠? 그런 거.
그러니까 총 6문제입니다. 이따가 여러분 이거 한번 26년도 기출 문제 한번 여러분 이론 좀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반부터 26년도까지 전부 다 한번 싹 할 거예요. 작년에도 한번 했지만 올해 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출을 한번 돌리면 뭐가 좋으냐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뭔가 흔히 말하는 어떤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작성하면 좋겠는지, 이 답안 작성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 모범답을 이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거든.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제공되고, 여기 칠판에 이게 오는 거는 이제 문제와 해설이 같이 동시에 뜰 겁니다. 해설은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이 안 되고, 이 말로 필요하면 적으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 전공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주고는 쉽지만 한번 쭉 오픈하게 되면 싹 퍼져버리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업 집중하게 할 목적도 있고 해서 문제 주고, 해설은 띄워주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적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 같은 거는 이거 좀 상세한 거 좀 해주세요 하면 그런 건 일부 부분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충 자료 형식으로 줄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다 줄게요. 그림도 주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 주간에 주말 이 스터디 할 때, 우리 줌 스터디 할 때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자료 이것저것 또 어떤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강의 듣는 분, 다른 데서 강의 듣는 분하고 이 강의 자료 공유하지 마세요. 우리 강의 자료 훨씬 더 클릭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이 기출 해설 다른 데 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출 해설도 해설이지만 이 강의 자료가 엄청 나중에 이 전체적으로 이 지질 해양 파트 보면 이 자료가 강의 문제의 그 부분 사이드 있죠. 그까지 다 여러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 딱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맞추고 끝나고 이런 넘어가는 그 공부는 응용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한 문제 나오면 그 문제는 물론이고, 그 문제에 대한 모범답은 작성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 주변에 관련된 걸 전부 다 연관된 거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겹치는 것도 계속 하게 되거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미 했던 거 여러분 아는 거니까.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기억이 되죠. 용어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꼭 기억할 거, 가기론 우리 몇 점 받기로 했습니까? 24점. 24점. 여러분이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4점짜리 6문항이니까 다 맞춥시다. 이 다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가 임용합격인데, 목표를 이렇게 다 보시면 돼. 임용합격을 잡지 말고 100점 만점에, 1교시가 100점이잖아요. 교육학이 20점. 그러면 이제 가락이 40%니까 8점이죠. 20 곱하기 40%하면 8점이고, 그 다음에 전공이 가기론 포함한 전공이 80점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2점이죠. 그럼 32 플러스 8 하면 40점이 가락이에요. 지금 요번에 물리 쪽에 뽑는 거 보니까 가락 돼가지고 어떤 사립은 많이 미달도 되고, 공립도 좀 일부 막 그냥 1배수만 되고, 막 화학도 일부 그랬단 지구과학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올해 작년에도 그렇지만 플러스 16점, 그러니까 이 카트라인에서 플러스 16 했던 사람이 2차 때 별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최종에서. 그러니까 물론 카트라인에 있는 사람이 2차에 또 뒤집게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거는 카트라인에서 붙는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임용합격이긴 하지만 100점 만점에 적어도 한 80점 이상을 따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카트라인이 신경 안 쓰고 80점 이상을, 내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따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거의 카트라인이 뭐 50점이 되든 60점이 상관없죠. 60점 되든 플러스 20이 되는데, 이 정도면 2차 때 평균만 해도 그냥 합격이에요. 그게 유리하잖아. 근데 카트라인 부분에 개우 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중에 또 뭐 2차 뒤집기 뭐 혹시나 하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를 일단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1차 때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 몇 년간 계속 공부하시는 분 계시잖아. 물론 뭐 일병하고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그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올인하는 분들은 이왕 시작했으면 정말 1년간 내가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하겠다. 물론 이제 그 기간제 드는 분들도 뭐 사실은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시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올인하는 분만큼의 시간을 못 내니까 약간 불리함은 있죠. 대신에 이제 그 책도 보고 하니까 교과서 같은 거 보니까 약간 감각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2차 때 약간 유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올인을 집중적으로 잘하면 1년 만에 여러분 충분히 패스가 되는데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수석을 목표로 하는 필요는 없어요. 수석까지는 여러분 안 바랍니다. 수석하면 그건 뭐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수석이 문제가 아니라 80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죠, 이거. 현실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달성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카트라도 겨우 통과하거나 뭐 또 해도 뭐 별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80점을 내가 이 꿈도 못 꾸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나중에 1년만 지나면 진짜 80점 그 성적표 받아보고 진짜 강한 그 선생님 말씀대로 맞네 이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려면 이제 준수사들 열심히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고 강의도 잘 듣고 그다음 필요하면 또 우리 이거 카페에서 질문도 하고 자료도 계속 올릴 테니까 계속 보고 하여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하시고 네? 개인적으로 공부. 결국은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고 강의라든가 뭐 줌스타디라든가 뭐 다른 카페 이건 다 보조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결국 1차 시험 보는 거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해야지. 제가 여러분 옆에서 이거 옆에서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쓰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다고 뭐 텔레파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실제 가능했다 해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불공정하니까. 그런 거 가능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줄 생각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다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때 강의를 잘 들으면서 중요한 게 생각나고, 적어놓고, 기억나고, 떠오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여러분 해줄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 1차 때 통과하고 2차 때 통과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가지죠. 4가지 파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론적 배경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야약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것만 좀 짚어줄 테니까 집에서 시간 날 때 계속 보시면 돼요. 이건 공부라기보다 그냥 반복해서 그냥 보고 중요한 단어 좀 밑줄 치거나 뭐 동그라미 치거나 그 중요한 문장 같은 게 있으면 몇 개를 해놓으면 반복되는 게 있잖아, 나오는 거. 반복되는 나오는 그게 결국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주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암기 비슷하게 좀 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쓰라는 그런 게 올해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야 너무 치사하지 않냐 이거 그걸 그냥 뭐 쓰라니 조금 다르게 쓰면 어떡하냐는데 비슷하게 쓴 사람은 아마 좀 물치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맞게 하거나 아마 좀 부분 좀 쑥건 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22개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해가지고 본인이 막 창작해서 만든 없는 단어를 막 결합해서 수험장에서 시험장 칠 때 거기서 막 급하게 막 급조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자주 보면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같은 거 따보신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같은 거 보면 그 책 나오는 거 문제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시험 문제 무작위로 나오잖아요. 랜덤하게. 22개정도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 이제 교사로 쓰면 성취 기준 뭐까지는 하고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는 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도 가끔씩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 안 할까 그런 지시가 성취 기준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설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온대 저기압의 용어 사라졌죠. 중위도 저기압으로 이런 것도 몇 가지 나옵니다. 아직 그 시험에 안 나오지만 또 이제 그런 용어 바뀐지도 모르고 또 그런 걸 제대로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2계정 관련해서 여러분 전문가가 될 필요 있어요. 전문가라고 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으로 본 사람 유리하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는 뭐 논리적이거나 뭐 논리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자료를 주고서 계산을 하거나 뭐 아주 심오하게 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수 따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 보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24점 사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24점 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봅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기출을 풀면서 이 정도면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구나. 26학년도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 안 되는구나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아직 4학년 막 졸업하신 분들은 시험 아직 한 번도 안 치보신 분들은 26학년도 가기로 문제를 먼저 한번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볼 텐데 이 정도를 여러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기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론적 배경 요거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2009년도 8번 문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이론적 배경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중요한 걸 짚어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중요한 게 어떤 게 있고 어떤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 풀 때 좀 더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일단 봅시다. 먼저 이 본성이란 말 나오죠. 이 본성. 이 본자가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 성질. 그러니까 가학의 본성. 이 가학의 본성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2가 과학교육 이론적 배경, 03이 학습이론과 교수 적용, 그 다음에 야외학습, 평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먼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론 의존성. 과학지식은 당연히 이론에 의존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 이 과학자가 돼서 누가 됐든 간에 관찰자의 지식, 경험, 신념, 기대감,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결과는 다르게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과학 지식의 가변성. 어쩔 수 없죠. 이 과학 지식은 불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할 때가 있었죠. 한동안 천동설이 천년간 이론이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이 갈릴레오가 어떤 여러 가지 하면서 지동설로 바뀌게 됐죠. 지금은 이제 천동설에 대한 걸 안 가르치고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또 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우주 팽창 관련해서 가속 팽창 이야기하죠. 근데 어디 또 한국의 어떤 전문학자가 이건 문제가 있고 등속 팽창, 이게 감속 팽창 뭐 이런 이야기, 감속 팽창도 이야기하더만 보니 요 최근에. 그래서 간척이 약간의 오차가 좀 있고 너무 간척한 자료가 너무 적고 자료를 확대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그걸 밝혀낸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천체 과학자 중에서. 그게 이제 가속 팽창 90년대 말에 나온 관측 이론인데
그 10년, 10몇 년 지나서 나중에 한국의 과학자가 한번 신문에 뉴스도 나왔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가속 팽창이 아니라 다른 걸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게 맞을지 이제 나중에 이제 관측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이제 물론 그래야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어떤 과학 지식은 일단 변한다, 가변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잠정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잠자가 잠시, 그 다음에 잠시 정한다, 잠정성. 이 잠정성이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변성이란 말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가자가 이 변할 변자니까 변한다. 과학 지식은 변한다. 변하는 게 가능하다. 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잠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잠정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나오죠. 잠정적이라는 말로 오죠. 잠정적. 그 다음에 가설적, 임시적 특성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과학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명왕성은 옛날만 해도 행성으로 쳤죠. 그러다가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행성과 소행성을 정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만 행성을 하자 해서 해보니까 명왕성이 행성에서 탈락하고 소행성으로 이렇게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외소 행성인가 바뀌었죠. 그다음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 2018년인가 그때 옛날만 해도 허블 법칙을 했었죠. 근데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허블 입장에서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블 이전에 그 프랑스 사람이죠. 르메트르가 그 허블은 미국 사람이고 이 르메트르가 그보다 더 먼저 이 팽창에 대한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죠. 르메트르 입장에서 사실은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취소하기도 그렇고 해서 절충을 한 게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바꾸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과학자 사이 합의라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어떤 지식이 바뀐 게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과학자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이제 정의를 바꾸든가 어떤 법칙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 사이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 과학 지식은 이론 의존성도 있고 가변성, 즉 잠정성에 있고 또 한 가지 과학자 사이 합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 이게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하는 거 이게 이제 과학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건재술 체계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관찰할 때에 세 가지 어떤 게 있냐면 감각기관에 의존하죠. 감각기관이라는 우리 관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과학적 사실을 특성할 때에 그 약간의 그 관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는 것만이 전부 다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가시광선을 보잖아. 근데 가시광선을 보면 가시광선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적외선도 나오고 엑스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고 전파도 나오고 근데 그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전자기파도 못 봐죠. 그 다음에 자기장도 못 봅니다. 뭐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인 사실을 진술할 때 이 어쩔 수 없이
감각기관을 의존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지구조. 감각기관은 제대로 또 해도 우리 각 사람의 인지구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인지구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떤 걸 관찰을 똑같이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수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체과학자들이 달을 딱 봤을 때 모습하고 어린아이가 달을 봤을 때, 중학생이 달을 봤을 때, 고등학생이 달을 봤을 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그 자신의 그 감성도 다를 수 있잖아.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인지구조. 이것도 의존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 이론에도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보면서 해가 동쪽에 뜨는구나. 서쪽을 지는구나. 그렇다고 해가 동에 떠서 진다 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게 그 실제 해가 뜨고 지는 거냐. 실제 천체 현상은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동설, 지구 자전을 알게 되면 그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의존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론을 알면 관찰이 좀 더 정확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관찰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건데 감각기관에 의존한다는 거, 인지구조에 의존한다는 거, 이론에 의존하는 거. 이 세 가지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중요한 단어는 기억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에 설정한 하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연역법에서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맨 먼저 가설 연역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 가설이 등장하죠. 만약 가설이 등장 안 하면 이거는 가설 연역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법에는 그 가설로 끝을 맺는 거죠. 설명제 가설로 끝을 맺고 더 이상 검증도 안 하고 끝내는 거고. 근데 가설 연역법은 가설을 먼저 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옳은지 그른지 이 판단하는 결론 도출, 마지막에 그걸 이제 모형화시키든가 이론을 만들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연습법에 가설이 등장하는 거고, 기납법은 가설 없죠. 그냥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는 게 기납법입니다. 근데 가설 연역법은 연역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설을 하나 딱 주고 하는데, 이 가설도 어떻게 하는 게 가설이 행식, 가끔 이제 가설 행식에 대한 게 시험에 나오죠. 그 가설 행식은 반드시 명제 행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P이면 Q이다. 이게 명제죠. P이면 Q이다. 반드시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복사평형. 복사평이라고 그러면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뭐 한 다음에 뭐 할 것이다. 이것도 그 가설도 되죠. 근데 이런 가설은 가설인데 좀 더 다듬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복사평이를 해도 어떤 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복사평에 들어가면 더 온도가 안 올라가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cm, 20cm, 30cm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가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그 열을 가하고 거리에 따라서 온도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 때 어느 정도 가면 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그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 관찰 시간의 변화, 열을 가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쭉 다룰 수 있잖아. 그게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가 조건이 하나 나오고 P이면 그 다음에 어떤 그에 대한 Q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가설이 아니죠. 해는 밝다. 밤에 달이 뜬다. 이런 거는 가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P이면 Q의 행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가설은 뭐 해야 되느냐? 가설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검증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설로서 자격이 탈락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실제 가계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결국은 이 백그라운드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이런 가설에 대한 그 조건, 그런 문제, 그 요건에 대한 거 아니면 가설에 대한 걸 제대로 된 가설을 쓴 사람 A 학생, B 학생 나올 때 그 골라낼 때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론할 때 이런 데 해놓으면 실제 문제 접할 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식이 미리 안 들어가 있으면 가계론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나씩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 가계론 24점 만점 받는 게 그 현실적인 목표구나. 24점 받으면 전공 좀 더 열심히 하면 80점 전체 1교시 가능해요. 우리 80점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85점 받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맞아도 되죠. 목표가 80점 이상이니까. 그렇다고 79점 안 됩니까? 하는데 79점 뭐 해도 괜찮습니다. 100점은요. 더 좋죠. 그래서 100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이 있잖아.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아마 이 가계론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교육학 강의하는 분하고 그다음 가계론 강의하시는 분하고 지구과학 포함해서 물리, 화학, 생물 각 파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시험 주어진 시간 내에 자기 전공만, 자기 파트만 만약에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했다. 그럼 만점을 받을 수 있느냐? 뭐 만점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있지만 그 수험생은 세 가지를 다 하잖아요. 동시에. 수부면 아닙니까? 수부음원.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 각 교육학만 따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만점 가능성이 높겠지만 수험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 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되고 그 이전에 뭐 시험 친가지고 어떤 점수 딴 거 있죠? 이전 뭐 다 잊었어요. 그거는 지나간 과거고 올해 이제 여러분 할 때는 전혀 새롭게 여러분 이제 점수를 높게 설정하고 달성을 또 해야 되면 실제 가능한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1년 뒤에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옳다는 걸 아마 여러분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냥 뭐 감나무 밑에 감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같이 잘 호흡을 맞춰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론은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복잡한 실체를 간단 명료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실 법칙의 원인을 설명하는 체계. 이론은 실험자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라 통찰력의 산물로서 잠정적, 가설적 설명 체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판구조 법칙이라는 말을 안 쓰죠. 법칙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통찰력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실험적인 어떤 걸 해서 그 실험 자료에서 도출한 어떤 실험을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찰 증거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추리해서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그겁니다. 우주의 팽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주론도 론이에요. 우주 법칙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론이 들어가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이거는 실험 산물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잠정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잠정적, 가설적, 하나의 가설적이라는 거죠. 가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칙은 어떤 거냐? 법칙은 이론하고 좀 다르죠. 법칙은 개념들 사이나 변인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자연현상의 관찰 자료를 일반화한 진술 또는 그 자료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기술하는 복합 운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턴의 만율력 법칙, 중력 법칙, 이거는 법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써먹습니다.
물리에 대한 것만 아니라 지구학에도 많이 사용하고 케플러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하고 이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개념들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힘과 힘 사이 힘을 설명할 때 어떤 그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뿐 아니라 어떤 물체가 두 개 있으면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한 거, 그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그 관찰에 근거해서 일반화해서 진술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개념은 공통성질을 뽑아내서 새로 만든 관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용어를 알 때 여러분이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전공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 가교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념이 잘 파악 안 되면, 즉 용어에 대한 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대기 쪽에서 온도풍이라는 게 있죠. 온도풍이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온도풍은 풍이 들어가니까 바람풍자 아닙니까? 그 온도풍은 바람이냐? 바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풍 바람이죠. 지상풍 바람이죠. 뭐 경도풍 바람이죠. 근데 온도풍은 바람이 아니라 백타차입니다. 이 상층의 지금풍에서 하층의 지금풍을 백타차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 동온선에 나란하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이 이제 도움이 되죠. 온도풍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온도풍이 무슨 바람인가? 그리고 온도풍 병행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백다차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풍 같은 건 바람이죠. 비지금풍은, 이 지금풍은 등압선에 나란하고, 그래서 온도풍은 동온선에 나란하고, 특히 어떻게 되냐면 북반구에서는 온도풍은 이렇게 될 때 이 온도풍의 오른쪽 파트에 따뜻한 공기, 위쪽에 찬 공기. 그러니까 동온선에서 밑에가 그 높은 동온선, 위에가 낮은 동온선 하면 이렇게 될 때가, 이렇게 되면 밑에가 동온선이 나란히 있을 때 높은 동온선, 낮은 동온선 이렇게 되고, 이게 온도풍이고, 등압선이 높은 등압선, 낮은 등압선이면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풍. 그 다음에 가로지르면 비지금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그래서 그 온도풍 같은 경우는 밑에 하층의 지금풍이 대개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지금풍의 세기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대체적으로 올라갈수록 지금풍이 강해지죠. 이유는 간단하죠. 올라갈수록 남북 간의 온도차가 점점 누적되면 온도차가 많이 나면 그만큼 온도차에 의한 밀도차가 커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압 경도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올라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가교론을 해서 그렇지만 이 이론의 지금 개념에 대한 거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두 개 있다 합시다. 하살표가. 자, 여러분 A하고 B가 있어요. 지금 이게 둘 다 지금풍입니다. 북반구에서. 자,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하층이고 어디가 상층인데 딱 보면 알겠죠? 하살표 길이가 짧은 게 되게 하층이에요. B가 상층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층이 어떤 때는 좀 셀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딱 빼면 이게 이제 C 벡터라고 해보죠. C 벡터 하면 이게 이제 딱 되겠죠. 여기에 바로 C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됩니다. 온도풍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지금 이게 동온선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높은 온도를 다는 높은 동온선, 여기가 낮은 동온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압선이 되겠죠.
등압선. 이게 낮은 높이의 등압선. 여기가 높은 등압선, 낮은 등압선인데 등압선에 나란하게 지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건 상층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또 지워지네 이거.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건 상층에서 높은 등압선, 낮은 등압선, B하고 나란하게. 그 C의 온도풍은 등온선하고 나란하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된다고 치면 여러분이 그 온도풍은 반드시 온도 이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류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자가 이동하는 거거든, 이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류하니까 움직이네. 온도 이류. 그럼 온도 이류는 이 경우는 온도 이류가 온난 이류하고 한랭 이류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될 거냐 이러면 하면 아는 방법이 간단히 있습니다. 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순전이라 부르거든. 순전. 그리고 반시계로 바뀌면 올라갈수록 반시계로 바뀌면 반전. 그래서 순전하면 무조건 이거는 100%입니다. 무조건 온난 이류가 되겠고 반전하면 무조건 한랭 이류가 되는 겁니다. 요거 원리를 알아두시면 이 하설표가 하층이다, 상층이다, 올라갈수록 시계방향이 바뀌네, 순전하네, 이건 온난 이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등온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높은 등온선, 이게 낮은 등온선이죠. 그러면 자 올라갈수록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은 데 있는 공기가 차가운 쪽에 있는 공기 쪽으로 불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쪽에 있는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면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 오니까 당연히 온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요. 보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온도풍에 대한 것도 개념을 잘 지붕풍하고 잘 구별해 두면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 이제 대기도 있고 해양도 있고 천체도 있고 다 나오잖아. 가결론도 있고 다 용어 개념 이걸 철저하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 중요한 걸 탁탁탁 짚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풀 때 또 다시 또 반복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 이런 개념, 원리, 법칙, 이론의 바탕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찰하고 사실을 관찰해서 원리를 또는 법칙을 또는 이론을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관찰할 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각기관의 의존, 인지구조 의존, 관찰의 이론 의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지식. 과학 지식은 어떤 게 있냐면 생성 과정에 따라서 비명제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태양면의 오른편에 흑점이 보인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죠. 이런 지식은 P이면 Q이다 행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명제적 지식이 아닌 형태로 된 거는 다 앞에다가 B를 붙이죠. 명제가 아니다. B. 아닐 B자를 붙여서 비명제 지식. 그 다음 명제적 지식은 한다면 P이면 Q일 것이다. 흑점은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끊겨 보인다. 이거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다. 흑점의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면 주변보다 온도하고 밝기는 어떤 관계냐?
온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죠, 밝기가.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죠. 이 흑점 온도가 대충 한 3,800K에서 4,000K 정도 되죠. 태양 온도 같으면 한 5,777K인가 5,800K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온도가 한 2,000K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흑점이 온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흑점이 뭔가 낮게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는 이 대류가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보통 이 태양은 밑에서 그 위로 올라와서 이게 강구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강구의 대류를 뭔가 억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태양의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좀 강한 쪽은 흑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 태양의 자기장이, 특히 강한 자기장이 많으면 흑점이 많이 생기면서 그 억제를 해서 그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이제 하나씩 추리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명제적 지식입니다. P이면 Q이다 형식으로.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절차는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출제에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지식이냐, 아니면 그 순수 오성, 특히 순수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학 같은 거 있죠. 이 수학 같은 게 순수 오성이나 이성을 통해서 그 하는데, 오자가 뭐 어떤 오성이냐면 깨달을 오자. 이게 깨닫는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다는 게 그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그 화학 같은 데 보면 어떤 그 화학 구조 있지 않습니까? 화학 구조를 할 때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뭘 영감을 얻어가지고 꿈속에서 그 화학 구조에 했다고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순수 이성이나 오성. 최근에 여러분 보니까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더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지구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파를 옮길 수 있는 최장 하는 거, 수학에 난제했다고 하는 걸 해결했다고 그러더만, 이 대학원 때부터 매달려가지고 박사후 과정 연구생인데, 그 허준인가 그 수학 그죠? 그 펠로우십 했는데 나이가 31살인가? 근데 7년간 매달렸어. 7년간 매달려가지고 그 어떤 처음 이제 약간 소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최적의 극이라는 걸 이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려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흔히 말하는 순수 오성, 이성,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지식이죠. 이 지구학에도 그런 것도 좀 있죠. 어떤 거. 그러니까 지식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고, 과학적인 것은 이제 주로 이 관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탐구 과정에는 관찰. 이 관찰은 당연히 오감을 통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5가지 감각 기관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눈으로 보는 것 시각, 코로 하면 후각,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 청각, 입으로 하면 미각, 그 다음에 또 손으로 촉각, 5가지죠. 이런 오감을 이용해서 사물, 현상, 사건에 대한 질적인 정보, 이런 게 관찰이고, 또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 평강현미경, 우리 지구학에서는 평강현미경, 그 다음에 또 천체망원경,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게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정량화시키거나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거, 요거 또 어린 진작, 요게 이제 측정이죠. 이게 가끔 이제
서울을 비롯한 몇몇 그 교육청에서는 이제 실험을 하죠. 2차 때. 그때는 이제 약간의 실험 데이터가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엉뚱하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 실험도 약간의 오차는 봐줄 거예요. 그래서 뭐 화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농도 시약 만들어 하는 것도 있고, 지구화학은 여러 가지도 실제 실험을 해서 그 소금을 농도 섞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실험 다양하게 하죠. 그런 실험, 이거는 이제 측정입니다. 연분이 얼마냐, 이 측정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관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 유사한 걸 묶어준다든가 그런 걸 하는 게 분류, 묶는 거. 그 다음에 예상하고 추리가 좀 달라요. 요거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해야 돼. 어떤 게 예상이 어딘가 추리냐. 딱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추리는 관찰, 측정, 분류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사건, 현상, 사물의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또 뭐 법칙을 설명하든가, 계속 설명이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예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상은 한 변인을 바탕으로 다른 변인의 값을 정확하게 말하기. 추리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y는 kx다. 이렇게 봅시다. y는 kx. 그러면 x 값이 변하면 y가 변하죠. 이때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인이라고 그러죠. 독립변인. 이 y는 x의 값에 따라서 같이 변한다. 종속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변인을, 물론 이제 통제 변인도 있죠. 이제 그 어떤 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자동차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다른가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모델을 해가지고 색깔만 다르게 해야죠. 그때 똑같은 자동차가 통제 변인이 되는 거고, 색깔이 달라지는 게 이게 독립 변인이고, 그때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종속 변인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인을 바탕으로, 하나의 독립 변인을 바탕으로 뭐뭐 하면 뭐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P이면 Q일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 다음에 뭐뭐. 이렇게 P이면 이게 독립 변인이고 Q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에 따른 결과, 종속 변인이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리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추리는 어떤 거냐? 추리는 이제 뭐 심리적 추리도 있고, 논리적 추리도 있고, 이 심리적 추리를 다른 말로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추리가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 추리는 기납적 일반화, 그 다음에 연역적 추론, 가설 연역적 검증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 관찰, 선행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추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 측정, 분류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상하고는 다르죠. 변인이 바탕으로 다른 변인의 값을 말하는 것은 예상이고, 예상하고 추리는 달라요. 이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저게 예상인지 저게 추리인지를 구별하는 걸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의 교육 이론과 실제에 나와요. 우리 책은 우리 과학교육 이론과 실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참조해서 많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엑기스만 뽑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책 굳이 뭐 안 사서도, 근데 과학교육론이 너무 바닥이다 하면 책 사서 봐도 괜찮긴 하지만 굳이 요거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따로 안 구입하고 요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면 사실은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그동안 25개년 정도 문제를 한번 딱 연습하고 풀면, 아, 가결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되겠구나. 뭐 올 거예요. 책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리를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한 거 다 해놨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이라 하는 게 있죠. 이 의사소통 2015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22 개정에는 다섯 가지. 이제 22 개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섯 가지. 뭐가 있냐면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그러니까 이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탐구 설계 및 수행. 이 가설을 했으면 이제 설계해서 수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 좀 글자가 길죠? 좀 줄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이건 22 개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어 만든 사람한테 여러분 따지시면 돼. 너무 좀 그냥 좀 줄여버리지. 왜 이렇게 그냥 자료 수집 뭐 분석이나 해석이나 거의 별 차이도 없는데 분석은 이제 뭐 좀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해석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이론을 끄집어내고 하지만 어쨌든 수집도 해가지고 그 수집을 이제 해석도 하고 먼저 그 전에 분석도 해야 되겠죠. 분석한 다음에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표를 그래프로 옮기는 작업 이거 다 들어가죠. 이거.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일반화 시키는 거는 이 모형화 시킨다는 건데 이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이 여기 앞에서 가설했잖아. 그럼 가설에 대한 게 맞냐 틀리냐만 확인이 되는 게 결론 도출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기를 확대시켜 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게 확대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회전원판 있잖아요, 이거. 회전원판에다가 이 돌아갈 때 구슬을 쏘아주면 구슬이 꼬르르 굴러가죠. 구슬.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시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구슬이 어떻게 될 거냐 관찰해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 이건 이제 전항력 실험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근데 실제 전항력은 하나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실험실에서는 전항력이 그 정도 규모에서 나올 수가 없고 종강 규모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냐면 원심력이죠. 원심력을 전항력처럼 이제 하나에 하는 겁니다. 세팅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똑바로 안 굴러가고 약간씩 쉬겠죠. 그러면 이제 반시계로 돌면 이 구슬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 약간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조금씩 쉬겠죠. 이게 전항력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까 아 전항력 실험에 딱 좋아. 그러면 이제 아 이 똑바로 운동을 했지만 회전하는 그 때문에 그 휘는 전항력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하지만 실제 전항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커야 되고 거기다가 관찰자가 외부에서 제3자가 지구 바깥에서 쳐다보면 전항력이 관찰이 안 되는데 이 실험실에서는 제3자 바깥에서 봐도 관찰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전항력 실험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지구 자전을 하려면 일반화 시켜야 되잖아. 그건 실제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결론 도출로 일반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의사소통 2015 개정부터 나오는데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회복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섯 가지를 이 과학과 가정 기능에 대한 거를 이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어디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다섯 가지 내용을 소개해주고 그 중에 어디 해당됩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묻지를 않는 겁니다. 불친절하게 안 주고 어디 해당되는지를 쓰라고 나와요, 그냥.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사실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죠. 안 외우면. 외우면 쉽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뭔가 좀 이 22계정은 중요한 그 어떤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하기 싫으면 노트에 적어놓고 시험장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걸 기억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걸 따로 노트에다가 이 가교롬 22계정만 따로 뽑아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써보세요. 중요한 것만 써놓고, 그리고 보시고 소리 내서 발음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뭔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백지 인출이라고 하나? 도출이 되니까 시험장에서, 저게 뭐더라. 뭔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강상 교수님 그때 강의할 때 분명히 뭔가 했는데, 애오래 했는데, 아이고, 후회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꼭 이거 5가지는 여러분이 꼭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해봅시다. 첫째,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두 번째, 잘 안 외우시죠? 탐구 설계 및 수행. 세 번째,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 도취 및 일반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및 회복. 5가지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이 단어 5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는 걸 쓰라고, 요 위에 내용이 이 관련해서 어떤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서로 막 애들끼리 서로 막 주고받고 의사소통하고 막 뭐 하는 게 나오면, 협동학습 나오면 그 5가지 중에 요거겠죠.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해가지고 보니까 뭐 표 해가지고 표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게 요 과정과 기능 중에 어떤 게 해당되냐면 세 번째 해당되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라고 쓰면 돼요. 요거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22계정 관련해서 재작년에 나왔죠, 한번. 그런데 또 안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내용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쓰는 건데, 불친절하게 요 5가지를 주면서 그 중에 하나 쓰시오가 아니라 그냥 쓰라고 나옵니다.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어렵죠. 그 중에 이게 고르는 형태로 하면 사실은 쉽겠죠. 안 그러겠어요? 뭐 지질도 마찬가지죠. X선 행강 분석기.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쭉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냥 아예 그냥 쓰라고 딱 바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쓴 사람은 맞추는 거고, 그래서 점수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교론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외울 게. 특히 22계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해놓으면 24점. 24점은 소중한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점수가 비중이 높고 다 공통적으로 4점짜리 6개예요. 다른 거는 뭐 2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지만 요거는 무조건 4점짜리 6개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뭐 문제 뭐 풀어볼 만하네. 26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2020년 이전에 한 20년간 25년간 문제도 다 풀 겁니다. 여러분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마치고 이제 2교시 여러분 또 들어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좀 쉴게요. 여러분 물도 마시고 합시다.